이명은 외부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귀 안에서 삐, 윙 혹은 바람 부는 소리처럼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더 또렷하게 들려서 신경이 곤두서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명이 단순히 청각기관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이명의 원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언어청각협회에서는 무려 200가지 이상의 약물이 이명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어요. 이 중 일부는 귀의 독성을 일으키는 작용을 가진 약물인데요. 이명은 이런 약물의 가장 초기이자 예민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고 그 신호를 귀가 먼저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는 생각보다 훨씬 정밀하고 민감한 기관이라서 약물로 인한 미세한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약을 복용한 후에 이명이 생겼다가 약을 중단하자 이명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내가 최근에 먹은 약과 연결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해요. 특히 최근에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드셨거나 새로운 약을 시작한 이후부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면 혹시 이 약 때문일까 한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조기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들이 실제로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진통제입니다. 고용량의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이명 유발 약물로 알려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관절염 치료처럼 고용량으로 쓰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명이나 청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종종 보고가 되었죠. 하지만 요즘 많이 복용하시는 심장보호용 저용량 아스피린은 이명의 위험이 매우 낮다라고 알려져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형 진통제도 장기간 고용량 복용 시 드물지만 이명이 보고된 바가 있고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도 일부 연구에서는 이명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다음은 항생제입니다.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과 같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는 귀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명뿐만 아니라 청력 손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아지스로마이신이나 시프로플록사신과 같은 일부 항생제도 드물지만 관련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로 고령자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과 같은 백금계 항암제는 귀에 독성이 쌓일 수가 있어서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해요. 항우울제 중에 둘록세틴, 벤나팍신, 설트랄린과 같은 약물에서 이명이 생겼다라는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특히 중단했을 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퓨로세미드 같은 루프이뇨제도 있어요. 이 약은 고용량으로 빠르게 정맥 투여를 하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복용할 경우에 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퀴닌,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여드름약, 베타 차단제나 디지털리스와 같은 일부 심장약, 벤조다이아제핀과 같은 약물도 드물지만 이명과 연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약들이 모두 이명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여러 약을 함께 쓰는 경우 그 위험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먹는 약이 관련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는 태도예요. 이제 궁금하시죠? 진짜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겹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명이라는 증상은 원인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과로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청력 저하, 큰 소음에 자주 노출된 경우, 턱 관절의 문제처럼 귀 주변의 구조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약물로 인한 이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교적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약을 복용한 시점과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약물에 따라서는 조금씩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을 먹고 며칠 안 돼서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면, 기존에 먹던 약의 용량을 올린 직후에 증상이 생겼다면, 혹은 약을 중단했더니 이명이 사라졌고 다시 복용하자 들리기 시작했다면, 몸이 이 약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복용 중인 약물의 목록, 복용을 시작하거나 용량을 바꾼 시점, 이명이 시작된 시점을 함께 정리해서 전달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원인을 판단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 당뇨, 우울증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은 중단 자체가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복용의 여부를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더, 내가 복용 중인 약들을 정리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약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산 일반 약, 건강기능식품, 영양제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복용을 시작한 시점, 용량, 복용 빈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의사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이명은 꼭 약물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지 보면 색이 참 예쁘죠. 보랏빛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세포가 산화되면서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노화와 관련된 손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 아래에서 손상되기 쉬운 피부나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지의 속살에는 소량이지만 베타카로틴도 들어있는데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햇빛을 쬐면 눈이 피로하거나 침침할 때가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망막을 보호하고 눈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죠. 그냥 떼어버리는 가지 꼭지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데요. 항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잇몸이나 혓바늘 같은 구강 내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민간요법도 전해지고 있어요. 가지의 꼭지를 모아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면 구강 위생 관리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으니 처음에 시도할 때는 꼭 주의하세요. 작은 채소 하나에도 우리 몸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골고루 담겨져 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가지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짠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몸속에 나트륨이 많이 쌓이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잖아요. 가지에는 바나나나 시금치만큼은 아니지만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짠 음식을 드셨을 때 칼륨이 들어있는 채소를 함께 드시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의 섭취가 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지방이 쌓이는 걸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가지 하나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활용하면 혈관 건강이나 대사증후군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게다가 100g당 열량이 겨우 16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아주 높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좋습니다. 과식을 줄이고 체중 조절을 돕는데도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입맛이 없는데 살은 더 찌는 것 같고 가볍고 건강한 식단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땐 칼로리 걱정 없이 가지찜이나 가지구이와 같은 요리를 활용해 보시면 맛도 챙기고 포만감도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지는 조직이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서 기름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편이에요. 튀김 요리를 하면 처음엔 가벼워 보이지만 기름을 많이 먹으면 고열량 음식이 되기 쉽죠.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껍질을 벗겨버리면 이 성분의 일부가 함께 사라질 수 있어요. 끓이거나 튀길 때는 일부 손실될 수도 있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활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지는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더 좋고 조리 시간도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익히는 것이 좋아요. 영양소를 더 잘 보존하고 가지 특유의 식감과 색감도 더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조리 전에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떫은 맛이 줄어들면서 식감도 한결 부드러워져요. 껍질째 드실 거라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농약 잔여물을 잘 제거해 주시고요.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엔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처럼 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서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보랏빛에 건강이 숨어 있으니까요. 가지가 몸에 좋다고 해도 누구나 마음껏 드셔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가지는 수분이 많은 식재료라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몸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안전하지만 덜 익힌 상태로 먹거나 생으로 드실 경우 메스꺼움이나 복통과 같은 위장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가지에 포함된 성분은 히스타민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나 히스타민에 민감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눈이 간지럽거나 피부에 가려움이 생기거나 두통, 복통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결석에 이력이 있는 분들도 가지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요. 가지에 들어있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결합을 해서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100에서 200g 정도는 안전한 수준이지만 결석에 이력이 있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과 조리법을 잘 지키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가지를 즐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 젊은 유방암 한우분들은 표준적인 항암 치료 외에도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관리에 정말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암 진단 연령이 비교적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30대, 40대 젊은 여성분들의 유방암 발병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치료 이후에 긴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세포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의 증진,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여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시죠. 이런 배경에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C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비타민 C 주사가 정말 면역에 좋나요? 항암 치료 중에 맞아도 괜찮을까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비타민 C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통합 건강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기에 주목을 받는 걸까요?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이 산화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즉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백혈과 같은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촉진시켜서 외부의 적, 우리 몸 안에서 생긴 비정상 세포들과 싸울 힘을 길러주는 거죠. 우리 몸이 감염과 싸울 때 비타민 C 수치가 빠르게 소모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용량 비타민 C 정맥주사 요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C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매우 높은 농도의 비타민 C를 정맥으로 투여했을 때 이것이 암세포 주변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하여 마치 선택적인 항암제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상세포에는 큰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고 모든 암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적인 항암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식욕 부진,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자정 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타민 C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병행했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보고들이 있죠. 비타민 C가 가진 항염증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하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는 조직의 회복을 돕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타민 C의 긍정적인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럼 나도 당장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아야겠다 생각하시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분이나 특정 효소 G6PD 결핍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암제나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 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시도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접근인데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몸의 상태나 질병의 특성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비타민C 요법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주치 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유방암의 종류가 호르몬 양성인지, 혈투 양성인지, 혹은 삼중 음성인지, 그리고 현재 병기가 어느 정도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비타민C 요법이 저에게 적합할까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셔야 하고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들과 비타민C 요법이 혹시 충돌하거나 효과를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타민C 요법을 한다면 저에게 맞는 적절한 용량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자주 투여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까요? 투여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치료 효과와 안정성은 어떤 방식으로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게 되는지와 같은 안전관리 계획까지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원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를 보호하며 항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보조요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비타민C 요법은 결코 표준 항암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인에게 맞춰진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가 쉽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내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용기예요. 비타민C를 포함한 통합의학적 접근은 바로 이러한 능동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최선의 건강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여정에 오늘 드린 정보가 작은 등불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하이맵의원 김희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